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군 초급 간부 재무설계 전략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국재무설계가 군인공제회의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의 단독 시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군인공제회의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초급 간부를 위한 재무설계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선호 또 이강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군인공제회의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가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호 전문가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재무설계가 군인공제회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경사할 일이고, 이는 사실 저희 돈셰프가 지난 회에도 군인 재무설계 컨설팅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층들 중에서도 군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번에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회생 안내와 비용 지원, 두 번째로는 생활보조 대출 지원,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무설계 컨설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무설계 컨설팅 분야입니다. 건전한 자산 관리를 돕는 재무설계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초급 간부, MZ세대의 우리 간부들에게 군인공제회 초급 간부들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 컨설팅도 군인공제회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격오지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초급 간부님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내가 상간 오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신청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나 또는 한국재무설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하는 내용의 상담 분야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가들이 재무설계 기초 상담부터 목돈 마련이나 은퇴 설계와 같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번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는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또 군인공제회의 회원 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만나서 성사된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재무설계 컨설팅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저희 한국재무설계가 단독 사업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대상자 보니까 만 18세부터 39세라고 이제 현역 회원인데, 초급 장교 범위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그런 연령대 같은데요. 네.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번에는 좀 평범하지 않게 나이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요. 만 39세까지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진급한 장교로 하면은 중령까지도, 그리고 특전 부사관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보직을 수행했던 부사관 중에서는 원사 계급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무원분들도 저희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무원분들도 공무원 보수 체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희의 프로세스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인의 보수 체계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군인의 보수 체계는 우리가 기본급인 봉급과 그 다음에 수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공무원 이 급여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봉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봉급표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에도 총 18가지의 수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봉급을 받으시는 군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이번 달에는 왜 이 월급이 들어오셨는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혹시 이선호 전문가님, 네. 군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군 생활 하시는 동안에 월급이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혹시 좀 알고 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글쎄요, 제가 이제 현역에서 복무했을 당시에는 국가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는 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봉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이제 봉사하고 받는 급여라고 해서 봉급이라고 하는데, 매월 10일에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데 사실상 이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2달에 한 번, 매월 이렇게 정기적인 수당도 있고 비정기적인 수당도 있다 보니까 본봉 외 수당이 있어서 사실상
거기까지는 계산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축이라든가 어떤 뭐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이런 컨설팅을 잘 받았더라면 지금도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또 여건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비정기적 수입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쉽게 충동적으로 소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당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봤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 통장에 돈을 쓸만할 때쯤 되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무언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괜히 내가 조금 더 휴가를 갈 때 호캉스를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가는 등 이런 과소비가 많이 조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시고 보너스가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대부분 과소비를 하시는 경향들이 없습니다. 군인분들 같은 경우 이런 과소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현금 흐름 관리에서 실패하시는 원인을 보게 되면 급여나 수당이나 상여나 기타 여러 가지 봉급들이 불규칙하게 그리고 또 한 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날짜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통장에서는 굉장히 잔고가 많이 채워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지출이 되고도 남는 여윳돈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소비가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통장에 있는 뭔가 잔고가 남게 되면 통장을 만들면서 요즘에 텅텅 빈 통장을 이제 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충동적인 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동적인 여행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은 보통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과소비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비정기적인 지출이 세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돈이 한 번씩 나갈 때가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이제 마이너스 소비가 시작이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테크의 출발이 지출 통제 이렇게 해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가장 먼저 현금 흐름 통제가 되어야 되고 현금 흐름 통제는 결국 과소비를 막는 이 소비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출을 통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과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변동 지출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할 때는 고정 지출을 걷어내고 변동 지출만을 남겨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소비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무할 당시에는 과거에 이제 직접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대대급 기준으로 하면은 장교는 대대장이 또 부사관은 주임원사가 급여 통장을 관리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뭐 좀 침해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초급 간부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강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 통제, 소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원활한 재무 목표를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내 통장에는 왜 잔고가 없어요? 네, 통장에 잔고가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동 지출로 인한 과소비, 그 다음에 내가 의도치 않게 나갔던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을 관리하셔야 되냐면 모든 급여와 수당들을 파킹 통장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시는데요. MMF나 CMA 통장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정적인 지출은 자동이체 통장에서 그 다음에 생활비 변동 지출은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게끔 하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킹 통장인 비상금 통장에는 우리가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출들을 커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군인 우대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참 뭐 잘 모르는 얘기지만 또 군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군인분들은 우리 국방의 의무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하고 계시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대하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대 상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교하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군인공제나 일반 시중에 있는 군 간부 우대 적금, 그 다음에 예금 상품으로 군인공제의 목돈 수탁, 그 다음에 대출 상품으로는 군인공제에 있는 퇴직급여나 목돈 수탁대여,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군인생활 안정자금 대출 같은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군인공제 외에 회원 퇴직급여
저도 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인공제 기본적으로 회원 퇴직급여라고 하니까 좀 명칭이 어려운데 쉽게 이해하시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 퇴직급여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인 15.4%를 매기게 돼 있는데 퇴직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를 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넘어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고요. 현재 이번 달 7월 1일부터 해서 4.7% 복리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재직 기간 중에 적립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역하게 되면 이거를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 그런 경우에는 전역하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예비역으로서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조금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누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령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적금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조금 일반적인 적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일반적인 적금은 1년, 2년, 3년 정도의 만기 기간을 두고 모으는 데 반해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모으기 때문에 만기의 개념보다는 중간에 일부를 해약해서 찾아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 해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서 1년부터 5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일부의 차등을 두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를 이용하실 때에는 5년 이내에 내가 쓸 돈을 군인공제의 적금으로 모으시는 거는 조금 이런 페널티들을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주의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군 우대 적금도 궁금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군 우대 적금들은요, 우리 군인공제와 달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2년 정도의 단기 자금들은 시중은행에 있는 적금들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금액은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은 이자율을 주고 있는 곳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6.85%까지 적금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도 다 충족을 해야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목돈 수탁 저축, 이것도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요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군인공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돈 수탁 예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대 2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년까지 맡기셨을 때는 세정금리로 현재 5%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한도는 이게 1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한도 제한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대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적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적금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에 대해서 이 대출 이자율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목돈 수탁 대여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맡겨놓은 예금에 대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가 적금하는 금액도 빠져나가면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3년 이상 그다음 중사 이사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담보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전역하기 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담보가 없어져서 복무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십니다. 최고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이네요. 네. 최고 대출 한도는 5천만 원까지고요. 대출 기간도 1년에서 10년까지 있고 그다음 은행별로 여러 가지 이자나 우대 조건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용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퇴직 예상 금액을 은행에서 조회를 합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처에서 한번 발급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군인들은 이제 전세 주택 자금을 부대를 통해서 재정단을 통해서 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구입 마련의 대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론이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인과 위험 설계 한번 이게 위험 설계는 이제 보험 파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사실은
뭐 훈련도 하고 이제 격오지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상해나 뭐 질병은 뭐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스스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었지만 군에서 단체로 들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단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 혜택들을 누리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군 단체 보험은 기본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명상해, 진단금, 입원비까지 있는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실손보장, 현재 4세대 실손인데요. 실손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1억 원까지, 후유장애도 1억 원인데 21%에서 상해 후유장애 100%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단금은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이 걸렸을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입원비는 하루에 2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조금 군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입원 같은 경우에 의무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수도병원이라든가 군병원 같은 경우에 입원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루에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 병원인데도 이제 네. 지급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병원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군 단체 보험 이게 내가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네.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실손보장이 있는데 실손보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입하시는 실손하고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출산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실손에서는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데 군단체 보험은 실손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 출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실손보장은 선택제이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가 밖에서 그 다음에 우리 민간에서 실손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중복 제외 신청을 하시면 우리 복지 포인트로 이 부분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업 고지 또 말씀해 주세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급수,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사무직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급수가 되면 직업에 대해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에는 학생이나 사무직처럼 안전한 직업이었다가도 혹시 군인처럼 조금 더 위험한 직업으로 가시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거나 혹시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직을 1급이라고 하고 우리 위관장교 분들이나 그 다음에 부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 상해급수 2급을 적용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소령으로 진급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군무원으로 전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다시 안전한 직업인 1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2급으로 인해서 조금 더 냈던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이 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시고 보험 쪽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업도 그렇고 군 내에서 이제 계급 변경에 따른 네.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전문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복무 중에 그 주특기 중에 특수전 교육을 받았다 싶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또 운전자 보험도 이제 군인들도 필요하죠. 네, 군인분들께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 보면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가 종결되는데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표에서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이거나 중상해 시에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형사합의를 잘 보시게 되면 벌금 또는 징역에서 굉장히 좀 감형을 받게 되고요. 합의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더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군인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 우리가 상대편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처벌, 그래서 내가 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혹은 금고, 징역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이런 형사처벌에서 합의를 보실 때에는 아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이제 합의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합의금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올라서요. 대부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경우에는 2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좀 어렵고요. 대부분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뭐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나는 12대 중과실이나 그렇게 큰 내가 잘못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대 중과실 표에 나가는 것처럼요. 총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4번과 6번의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1번 보시면 앞지르기 금지인데요. 앞지르기 금지가 혹시 이성호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앞지르기를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1차로가 추월 차선인데 네. 2차로 또는 3차로 우측 차선으로 추월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게 금지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추월은 앞에 차를 뛰어넘어서 다시 앞으로 오는 걸 추월이라고 합니다. 네, 추월을 했을 때 반드시 왼쪽으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있습니다. 하얀색 실선들이 우리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들목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때 끼어들게 되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12대 중과실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요거는 우리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형벌을 받으셨을 때 퇴직수당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인연금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만약에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받게 되게 되면 퇴직수당과 연금이 50%로 감액이 됩니다. 굉장히 페널티가 크죠. 근데 다음 장에 보시면 기타의 형,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과 합의가 잘 돼서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합의가 잘 되게 되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게 되고요. 벌금을 내가 내게 됐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연금이나 퇴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군인분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군인들이 초급 간부 때 이제 사실은 정신없이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진짜 격오지 근무하면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나 컨설팅이 없으면 사실 간과하고 이렇게 뭐 지나가는 수가 많겠죠. 자, 여기까지 또 수고해 주신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